저는 제가 공부한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예일 로스쿨인데 예일 로스쿨은 학점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A, B, F. 수업을 들으면 거의 모든 학생들은 B를 하십니다. 그 F를 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수업의 마지막 그 부분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가르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도와서 서로 가르쳐서 모두가 함께 나눌 때 진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F가 가능하면 크게 이렇게 만들고 그 아이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은 A를 주어서 그 사람은 이제 학교에 남기게 돈 많이 못 벌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하고 사실 경쟁이 될 수 없는 대학인데 US 뉴스 월드컵에서 자꾸 경쟁을 시키는 로스쿨이 하버드 로스쿨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의미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제가 농담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동대학교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모임들 중에 전도서와 정호승과 C.S. 루이스와 천상병 우리 계신 교수님들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 비빔밥이 되고 있는 모습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몰락이 이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대학의 몰락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 하고 가야 되겠으면 혹시 1학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우선권을 제가 좀 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정보문화부 06학번 전민규입니다. 조금 더 크게. 네. 언론정보문화부 06학번 전민규입니다. 네. 저는 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학은 몰락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대학에서 떨어져 죽고 누군가는 매번 줄을 세우고 누군가는 용기가 있어 대학을 거부하지만 거부가 없는 누군가는 빚을 내서 대학을 다니고 그 빚을 갚으려고 몸을 팔고 품을 팝니다. 대학은 몰락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 논의를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면 동시에 제기되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헌법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대학의 주체에 대해서 교수 주체설이 있고 이제 학생 주체설이 있고 그게 중세 후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하에서 우리 헌법은 교수 주체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죽어가고 있다면은 그 주체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계속 몰락하고 있다면은 우리 헌법의 가치에서 말하고 있는 소수설의 입장에 학생들은 그러니까 비주체로 규정되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가 막혀 만든 제가 헌법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라서 07학번 화학부 허시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의 몰락을 그냥 막는 게 물론 굉장히 어렵고 자본주의의 거대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강의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몰락을 막을 수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만 또 생각을 나중에 해보셔도 그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아무런 규제가 없고 완벽한 자유가 보장된다면 교수님들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계획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아니면 아예 평가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그 시스템만 잘 갖춰주면은 충분히 대학의 현재 정체성 인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리버럴 아츠 컬리지 같은 경우는
실용 학문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 학문만 가르치는데도 미국 내 지금 취업률과 대학원 진학률이 미국 내 탑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말한 인디펜던트 띵킹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만약에 규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저도 계속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처음에 발제를 하실 때 제가 들었던 느낌은 우리 이 대학의 몰락이라는 게 지금 자본주의라는 구조 때문이다라는 변명처럼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대학의 몰락한 데 있어서 그런 구조적 문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교수님을 포함한 우리 학생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데 좀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2학년 겨울방학 바로 전날쯤에 짐을 이제 많이 쌌는데 그 와중에 MP3를 한 명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이 MP3를 잃어버렸는데 MP3를 잃어버린 그 사건 때문에 전 학생들이 다시 모였어요. 집에 안 가고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계속 아침 먹고 모여서 나누고 저녁 먹고 모여서 나누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나누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해를 이제 학교에서 보낼 정도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하나로서 모아서 계속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 그때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성경 위에 세워진 학교라는 그런 기치를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까라는 고민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단순히 여기서 콜로키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속 투쟁해서 싸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좀 이념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 싶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기도 해서 이거 잘했어요. 결국에 MP3는 이제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해주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 포함해 그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한테 질문처럼 제안처럼 온 얘기인데 조금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얘기를 다 안녕하세요. 공설학과 전산전자공학 구민은지라고 합니다. 민은지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좀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얘기들이 나와서 공학도로서 어쩌면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공학을 이제 대학원 전공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시각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인문학 쪽에도 굉장히 많은 인문학이나 철학 쪽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공학도로서 어쩌면 일종의 경계선에서 경계선이 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자면 공학을 하는 사람과 인문학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정답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정답이 없는 것에 더 매력을 느낀다의 차이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학도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조건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인프가 없다 하나의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까 김용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꼭 하나의 답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이런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는 너무 이렇게 협소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용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인문학을 한 2년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에 제 친구들은 저를 참 이런 얘기하면 슬퍼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학부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하나의 방안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인문학을 저희가 좀 더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아까 박준 학부님께서 말씀해주신 세미나 토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만 사실 싫어해서 가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슬프지만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더 강제적으로 학생들 인문학을 가르친다면, 왜냐면 저희도 결과적으로 이제 공학부로서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왔는데 지금처럼 협소한 시각으로 우리가 정말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아직 물음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7번째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부탁을 드리자면, 그리고 넋두리를 하자면 조금 더 괴롭혀주시는 게 조금 더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방법이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더 저희를 공유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며 넋두리를 하며 말을 마치고 싶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만 더. 네, 안녕하세요. 저희 10학번 법학 장은진입니다. 조금만 크게 얘기해요. 네, 계속해서 그 자본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경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을 정말 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편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이 경쟁을 이용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어떤 학우님께서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말해주셨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인문학적인 방식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스티븐 잡스가 인문학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가장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것을 배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성공했다고 말해지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한비아 씨나 뭐 안철수 씨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한비아 씨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또 안철수 씨도 뭐 자기에게 보장된 길을 떠나서 정말 그 남들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보면 안전빵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 경쟁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김영규 교수님이나 유현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쟁의 콘텐츠 얘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말 인문학적인 경쟁 이런 것도 좋지만 과연 그 인문학적인 경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의 경쟁이 될 수 있다. 그들만의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을 얻는 방식이 바로 인문학적인 방식이다.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 인문학도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가장 돈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바로 인문학적인 방식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살면서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학의 몰락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동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이 대안학교,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대학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때 오히려 저는 더 취업이 잘 되지 않았나. 지금은 취업률이라는 것에 매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취업이 잘 될까? 이제부터 이후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률에 목매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갔을 때 오히려 더 취업이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교수님들과 학생이 그런 어떤 가치적 공감대를 공감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았을 때 바로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경쟁을 이용하고 보다 내가 자본주의와 대결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랑한 방식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경쟁을 이용하면서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음으로써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건 취업률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혼란입니다. 혼란. 나들은 명랑하게 매달리지 않는. 아까 여기 두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두 사람이 새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두 사람 다 하기는 그렇고 오늘은